우리나라 중산층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산 증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위축이 되고 이것이 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생산의 위축이 다시 또 중산층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중산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중산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산층이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사람의 인체에서 허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은 중산층은 그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튼튼해야지 힘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성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중산층이 건강해야지 우리 경제가 발전도 할 수 있고 성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일단 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천만 원, 2,500만 원부터 한 6천만 원 정도까지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 연봉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통 이제 중산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은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가 투자와 같은 자산 증가 방식이 중산층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이제 중산층들이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자산의 증식,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이제 중산층 경제학이라는 책을 내면서 100여 명의 그 우리나라의 중산층 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들은 얘기들을 경제학적인 개념하고 엮어서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자산 증식에서 부동산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한 사례는 자영업,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처음에 시작하다가 자영업을 하면서 자영업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었지만은 자영업을 하다가 상가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나름대로 꽤 많이 번 그분을 좀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돈을 벌게 된 계기가 약간의 어떤 우연함도 있었고요. 위기 때마다 뭔가 이렇게 약간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하는 경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가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도 그런 어떤 상가 투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성장하는 경제였지만 앞으로는 수축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도 줄고 어떤 구매력도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가 투자나 이런 것들을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월급만으로도 중산층이 가능했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제 어렸을 때 저희의 어떤 성장 과정, 80년대, 90년대 이때의 성장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아버님들 외벌이 가정이 많았습니다. 외벌이 가정이라는 건 이제 한 분만 버는 그런 가정이 많았었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그 봉급 생활자들이 많았고, 그런 분들이 안정적인,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직장과 월급만으로도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가 80년대, 90년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월급만으로 중산층의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인터뷰한 분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고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느 정도의 소비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재밌는 것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거나 주식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었고요. 월급 받아서 예금하고 적금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집 한 채 가지고 계시고 계속 이제 그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시는 내용이 소비를 월급에 맞춰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소비를 절대 욕심내지 않고, 월급이라는 거는 항상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 소득에 맞춰서 소비 패턴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희의 어떤 중산층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한 집안에서 가장이 돈을 벌고 다른
다른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소비 생활을 꾸려가는 그런 패턴의 어떤 중산층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식의 어떤 중산층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 같은 때 보면 맞벌이 부부도 많고 맞벌이를 해도 어떤 각종 뭐 사교육이라든가 부동산 집을 사가지고 그 주택 담보대출 갚느라고 이렇게 허덕이는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사업가로 변신한 중산층 사례는 무엇을 말해주나요? 중산층의 삶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봉급생활자, 안정적인 봉급생활자, 그리고 안정적인 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생활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중산층의 삶도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인터뷰를 한 분은 젊었을 때 여성분이었는데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했었고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어린이집을 창업을 했고 어린이집을 창업을 해서 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가 또 저희 나라의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포착을 해서 고령층을 위한 요양원을 세워서 또 적극적으로 사회 사업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중산층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약간 소극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삶, 그러니까 월급쟁이의 삶을 포기하고 어떤 굉장히 위험이 큰 자영업, 그리고 사회사업, 또 작은 중소기업 이런 것들 쪽으로 진로를 바꾸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어떤 개인들의 성향도 바뀐 것이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창업과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북돋워주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거꾸로 보면은 봉급 생활자로서의 생활 자체가 조금 불안해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산층의 삶도 굉장히 역동적이 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중산층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인터뷰를 했던 많은 중산층 분들이 말씀을 하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한 가지로 중산층들이 사회에 바라는 것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들어보면 공정한 경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라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장 공정한 경쟁에 적합한 그 사례가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양궁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실력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뭐 학벌, 뭐 개인적인 인연, 뭐 아니면은 인맥 이런 것들이 전혀 사용되지가 않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경쟁을 하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해도 또 그 다음에 또 올림픽에 나간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실력만으로 경쟁을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공정함, 이런 공정함이 중산층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중산층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경쟁을 했을 때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쟁의 룰만 공정하다 그러면 한번 멋지게 한번 경쟁을 해보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패배도 받아들일 수 있고 성공의 어떤 기쁨도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산층들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주어지면 거기서 중산층들이 열심히 경쟁을 하고 그리고 이 경쟁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산층은 왜 소유보다 점유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요? 중산층의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부동산에서 오는 박탈감, 어떤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서 내가 과연 수도권 또 뭐 어떤 또 더 좋은 지역에 집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박탈감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주는 어떤 즐거움, 그 다음에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효용이라고 합니다만은 주택이 주는 효용은 사용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지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집이 주는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지 집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어떤 안도감은 줄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효용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집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한 100% 정도가 이제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집은
집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을 하려고 하면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을 사는데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고 어떤 뭐 좋은 지역, 특정 지역, 수도권, 뭐 강남 아파트 이런 것들을 사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 대출금을 갚느라고 자기가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그 주택에서 살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데서 오는 그 효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식을 바꾸고 주택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점유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도 상당히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점유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준다면 중산층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좋은 뭐 집에 가서 좋은 주택에 가서 살면서 느끼는 효용감이 소유를 통해서 느끼는 효용감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러 집을 소유를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불려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중산층,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어떤 좋은 지역에 여러 채의 집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런 집들 같은 경우를 살려고 하는 경쟁이 중산층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경쟁으로 인한 피해는 중산층이 입게 되는 반면에 그 경쟁으로 인한 혜택은 소수의 어떤 상류층이 입게 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유보다는 점유에 대한 인식도 좀 확산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속은 이제 중산층에게도 중요한 문제인가요? 네, 상속과 관련된 관심들도 이제 많이 갖게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이제 소비를 하고 남는 것을 이제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이제 과정이 돼야 되는데 상속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산층들의 삶을 굉장히 좀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의 어떤 상속세 제도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0억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각종 여러 가지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뭐 각종 기본적인 공제들이 있습니다. 공제들에서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세금을 부과하는 그 과세 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제 과세 표준이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어떤 상속세율을 적용을 하면 20억 정도 상속을 받았을 때 세율이 한 7%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득세나 저희가 소득세나 양도세 이게 30%가 넘어가는 소득세나 양도세보다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중산층의 이슈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쫙 일렬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워놨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중산층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면은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어떤 식의 경제 환경이 바뀌든지 중산층은 있을 수밖에 없죠. 1등부터 100등까지 그 성적을 매겼으면 50등은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어느 나라나 중산층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아까 지금 질문을 주신 것처럼 내가 과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과연 중산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관적인 어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그러니까 IMF가 이제 1997년도에 왔는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본인이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비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70%가 넘었고요. 주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80%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중산층 비율도 한 60%, 50%대 후반 60% 정도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주관적으로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더 줄었습니다. 50%가 채 안 된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 자체가 중산층이 객관적으로는 중산층이지만 본인은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본인 자체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더불어서 본인이 어떤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중산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중산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상의 중산층과 체감하는 중산층의 차이가 나는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중산층의 위기가 곧 국가 경제의 위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저희가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0년대 초반에는 이론적인 중산층도 많았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중산층은 이론적인 중산층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2020년대에는 이론적인 중산층도 줄었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더 줄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산층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객관적인 중산층의 비율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중산층이 가장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가장 많이 어떤 주식 투자라든가 어떤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투자에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어떤 계층이 중산층인데 중산층의 비율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소비도 줄어들고 경제 활동을 하려는 의지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경제가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또 그것이 중산층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제 또 소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 고리가 형성이 되고요. 중산층이 굉장히 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소비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도 왕성하게 하면 그 결과 생산이 늘어납니다.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 생산이 다시 또 중산층의 소득으로 가고 소득으로 갔을 때 또 소비가 더 늘어나고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산층이 잘 사는 사회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는 사회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위축이 되고 이것이 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생산의 위축이 다시 또 중산층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고령화, 인구 소멸 등 미래 변화 속에서 중산층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특징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AI, 디지털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중산층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정보도 많고 그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도 빠르고 정보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능력도 굉장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중산층이 자산 관리를 하는 어떤 방법들을 빠르게 습득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독점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좋은 정보가 하나 있으면은 혼자서 그거를 이제 갖고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AI가 발달하고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통이 되면서 투자 기회를 독점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양 두 가지의 어떤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도 계속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후 소비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의 어떤 자산 관리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런 어떤 측면보다는 본인의 어떤 소비, 노후 소비를 본인이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고령화로 인해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까지를 감안을 해서 소득과 소비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어떤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성장하는 사회냐 수축하는 사회냐 이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이 인구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 지금까지 우리는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 이런 때는 그럴 때는 성장하는 경제였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그 줄어드는 시기에는 축소지향형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것들이 성장기에 적합한 투자 방식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통용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수축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조금 자산 관리의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가 너무 어려운 중장년층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AI가 이제 어렵죠. AI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AI가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방식도 굉장히 사람한테 친화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AI, 챗 GPT라든가 뭐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AI 기법들을 활용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인간 친화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갖다 뭐 어떤 코딩을 짜야 되고 뭔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이제 점점 오기 때문에 아울러서 그다음에 AI라고 하는 것으로 통용되는 정보들은 그것을 갖다가 처음에 채굴하는 정보도 있지만 유통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디지털 디바이드다 이래가지고 고령층과 젊은층 사이에 디지털 능력에 따라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AI라는 거는 인간 친화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쪽에 대해서 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부분은 점점 축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퓰리즘과 경기부양 정책이 부의 흐름을 왜곡할 때 중산층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을 추수한다.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뜻을 따라가지고 정치를 한다. 이럴 때 어떤 원리, 원칙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남발하고 그리고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정책에 대해서는 또 다시 또 도외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만 골라서 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포퓰리즘에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은 정부가 어떤 막 저희 이번에도 뭐 재난지원금 뭐 그 민생 소비 쿠폰 이런 것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뭐 적극적으로 쓰고 소비도 좀 부양되는 효과도 있고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이제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비용을 누가 가장 많이 부담하느냐 하면은 중산층이 가장 많이 부담을 하게 되는 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중산층 이하인 분들은 계속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 쿠폰을 준다 그래서 특별히 소비를 늘리거나 이러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중산층은 정부의 어떤 지원금이 나오면 바로 소비를 늘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물가 부담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면 물가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중산층은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에 또 소비도 줄여야 되는 두 가지로부터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중산층이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중산층에게는 상당히 좀 해를 끼치는 그런 어떤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노력도 중산층이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아이러니컬한 건 역설적인 것은 중산층이 가장 그 많은 유권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정치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1인 1표를 행사하는 어떤 민주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는 중산층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포퓰리즘을 감시할 능력도 있고 그리고 감시할 책임도 있고 그리고 포퓰리즘의 감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가장 큰 계층이 중산층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중산층의 어떤 정치와 정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어떤 중산층을 위한 정책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또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정보의 비대칭 문제 속에서 중산층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가장 생각을 하면 중산층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본인만 알고 있는 어떤 투자 정보가 있으면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큰 돈을 사실 벌 수 있죠. 지역의 어떤 개발 정보라든가 어떤 기업의 어떤 신기술 개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만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중산층의 심리, 정보에 대한 심리를 노리고 어떤 리딩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투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중산층을 현혹시키고 결과적으로 중산층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가짜 정보, 허위 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기승을 부리는 것이 요즘 세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중산층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제가 이제 과거의 어떤 취재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짜 뉴스가 아니더라도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알게 됐을 때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정보의 어떤 유통 속도, 좋은 정보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좋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알았을 땐 돈을 벌지만 좋은 정보가 가격에 반영된 다음에 알았을 때는 정보를 습득함과 동시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거 되게 좋은 정보다. 이건 주식 투자에 좋은 정보다라는 정보를 줬을 때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가짜 뉴스가 아닐까, 가짜 정보가 아닐까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정보가 나한테 몇 번째 왔을까? 어떤 사람들을 거쳐서 나한테 왔을까? 그러니까 정보의 유통 과정에서 내가 어느 순위에 있을까? 이걸 동시에 판단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중산층은 좋은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은 뭐 점점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보의 유통 과정에서는 앞순위보다는 약간 중간 이후의 순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힌 정보다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바로 거기에 이제 현혹되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자기가 정보의 유통 속도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까를 동시에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산층 경제학은 채권, 금리 투자 신호의 이해를 강조하는데요. 중산층은 어떤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중산층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산층의 어떤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중산층의 가장 자산관리, 재테크, 금융상품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기가 언제까지 돈을 벌고 언제부터 어떤 소비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어떤 소비를 추구하느냐, 자기가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해야지 자기가 만족할 것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소비 시기와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소득 시기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굉장히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중산층일수록 재테크나 금융상품의 선택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이자라고 하는 것은 복리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만 계산을 해보시면 좀 10년 일찍 시작하는 거, 5년 일찍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항상 먼저 시작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비트코인 등 다양한 자산 중 중산층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중산층이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금입니다. 가장 예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예금보다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채권입니다. 채권보다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예금이 가장 돈을 잃을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고요. 돈을 잃을 가능성은 채권이 더 높고 주식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맞춰서 주식, 채권, 예금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환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환율은 중산층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환율은 중산층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예측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참고한다 그래도 전문가들조차 환율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쓰지 말고 돈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각종 이제 환 위험을 해칭하는 방법을 찾아서 환율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방법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인 종목, 구체적인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산층이 그런 종목에 액세스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런 종목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의 어떤 정보의 유통 순서에서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경제 흐름을 놓고 보면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습관이 들면은 그렇게 대박은 아니지만은 중간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보다는 흐름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이런 코인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코인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성으로 보면 주식보다도 코인이 더 위험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비트코인 하고 계신가요? 했다가 지금은 안 합니다. 저는 그거를 갖다가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시장 자체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계속 와치하고 이렇게 계속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코인에 대한 미래의 어떤 전망,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너무 좀 다른 일을 하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버거워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뭐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비트코인은 진짜 한번 거기다 돈을 넣는 순간에 코인을 계속 보게 되고, 밤에도 보게 되고, 아침에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 비트코인은 그래도 코인 중에서는 좀 안정적인 겁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코인들은 정말 그 가격 변동성이 더 심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그거 투자하면은 그거 보느라고, 그리고 그 감정의 어떤 기복, 그게 돈을 벌고 잃는 순간에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기복들도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개인 측면에서 보면 꼭 돈을 버는 것만 비용이 아니라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코인에 대한 그거로 그 투자 기회를 놓치면은 사실은 뭐가 이익인지 한번 따져볼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과 노후 자산은 중산층에 어떤 의미이며 생애 단계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각종 자료,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저희가 이제 27살까지는 사실은 소득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27살이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취직을 하고 직업을 갖게 되면서 27살보다 어렸을 때는 뭐 자기가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고요. 27살 때부터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져서 45살 때 소득이 가장 많습니다. 소득과 소비의 갭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63세가 되면은 소득이 소비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27세까지는 어떤 부모님들한테 의존을 해서 뭐 사는 그런 어떤 삶을 살지만, 27세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27세부터 63세까지 약 한 35년 정도가 소득이 소비보다 많고, 그 다음에 63세 이후에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7세부터 63세까지 돈을 벌어서 63세 이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어떤 구조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하고 노후 자산은 중산층의 노후 생활을 위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산층의 어떤 재테크와 자산 관리의 중심은 결과적으로 이 기간의 불일치, 그러니까는 소득이 많은 시기와 소비가 많은 시기가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일치시켜주는 그런 어떤 노력이 가장 먼저 중산층의 어떤 그 자산 관리의 첫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는 그 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상품, 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의 시기는 결과적으로 63세까지의 어떤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63세 이후에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수익으로 부족한 소득을 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산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말씀드리려고 책도 썼고 이제 인터뷰도 하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자기 실현적인 전망이 가능한 계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미래를 예측할 때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도 성장률이 5%다, 내년도 성장률 4%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도 성장률이 뭐 4%다, 3%다 이렇게 예측을 할 때는 경제 전문가분들이 예측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하면은,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이 3%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성장률을 3%를 어느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이라든가 통화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 성장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어떤 도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전망은 자기 실현적 전망이다. 그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실현적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를 전망할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자기 실현적 전망이 가능한 계층이 어디냐?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산층이 미래를 좋게 보면, 내년도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중산층은 뭘 하겠습니까? 소비를 늘리거든요. 내년도 돈을 많이 쓰고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지출을 늘리고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내년도 성장을 좋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성장이 좋아지면 다시 또 중산층한테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중산층이 열심히 살게 되고 또 어떤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산층은 자기가 보는 미래만큼 자기가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미래를 좋게 보면 중산층은 열심히 일을 하고 미래는 실제로 좋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실현적 전망이 가능한 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스스로 전망을 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은 자기가 어떤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그런 어떤 욕망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면 그 욕망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경제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중산층이 그런 어떤 그 의기투합을 하면 우리 경제를 또 위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중산층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어떤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